자, 주택임대차 대항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항력. 말부터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대항력. 우선은 대항력이라 말은 뜻이 당사자 외에 제3자에게 주장하는 힘, 그걸 대항력이라 합니다. 자, 당사자 간에는 주장이라 말을 쓰고 당사자 외에 제3자에게는 대항이라 말을 씁니다. 제3자. 항상 그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한 것이다. 요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지난번에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의 주인입니다. 여기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3월 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을은 임차권이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권. 자, 이거는 채권이라고 했습니다. 채권. 그러면 채권은 좀 약하다. 이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병한테 주택을 양도를 했다. 그래, 이 사람이 새 주인이 됐습니다. 새 주인. 자, 우선은 병이라는 사람을 양수인 또는 자, 갑하고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임대차 계약.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갑과 을입니다. 그 임대차를 중심으로 보면은 갑과 을을 당사자, 이 사람을 제3자라고 한다. 민법에서 제3자 개념 빼면은 시체입니다. 시체. 만약에 요 계약을 기준으로 보면은 당사자, 제3자. 요 계약을 기준으로 보면은 당사자, 제3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제3자는 유동적인 개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임대차가 중심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당사자, 새 주인을 제3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새 주인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소유권자라고. 자, 소유권은 채권이 아니고 물권입니다. 물권. 그러면 똑같은 주택에 대해서 채권자하고 물권자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게 세다? 물권이 셉니다. 자, 그래서 병이 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 을이 못 나가겠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을은 채권자에 불과하고 병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그럼 을은 쫓겨나야 됩니다. 나가라 했을 때 쫓겨난다. 추운 겨울날 나갔다. 얼어 죽는다. 자, 그러면 임차인을 좀 보호를 좀 하자. 이렇게 됐다. 자, 보호를 하려 하면은 대항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대항할 수 있으면 쫓겨난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대항력, 주택임차권에 대항력을 부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대항력을 부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차권 자체를 뭐 하면 된다? 등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통된 내용이 모든 채권은,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채권은 등기되면은 물권처럼 대항력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등기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등기는 을 혼자 신청하면은 등기 안 해줘요. 주인하고 같이 신청해야 됩니다. 자, 주인이 신청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그래서 이 등기 가지고는 대항력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대항요건 제도를 도입을 했다. 그런 얘기. 대항요건 제도. 자,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은 두 가지죠, 그죠? 하나는 입주를 하고, 점유를 하고, 뭐 하고, 주민등록을 하고. 자,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하면은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대항요건을 갖추면 다음날 영시의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죠. 영시. 만약에 주인이 협조를 해가지고 등기를 해도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협조를 했다. 그러면 등기를 하면은 대항력은 등기 즉시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죠. 등기하면은 즉시, 등기 후에 대항요건 즉 주민등록을 하면은 다음날 영시에 발생한다. 그리고 하필 왜 영시에 이 말을 해놨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잖아요. 그죠? 자, 다음날 요거는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영시는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 왜 영시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저주택에 만약 은행에서 저당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저당을 잡은 은행하고 요 임차인하고 나중에 주택이 경매됐을 때 순위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영시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영시가 아니고 이길돼 버리면, 자, 저당권도 이길날 설정되고 대항력도 이길날 생기면 동순위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열이 가려지지 않아요. 근데 영시를 해놓으면 무조건 우열이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등기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등기소 문 열어야지. 등기소 문은 몇 시에 됩니까? 9시. 아무리 빨라도 9시에 저당권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0시고 그거는 9시고 순위가 정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0시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항력이 생겼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등기를 하거나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항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임차인 을이 새 주인을 임대인으로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삼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 자, 대항력이 있으면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주인을 임대인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니 쫓겨난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자, 이 사람이 임대인으로 되기 때문에 병이라는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병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니까 갑은 임대인 지위를 상실합니다. 이렇게. 자, 병이 승계를 하니까 보증금 반환, 보증금 받았을 거 아닙니까? 보증금 반환 채무도 승계한다. 이렇게. 자, 병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니까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을은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해서 받아가나요? 병한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대항력이 없으면 갑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대항력이 있으면 병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민법의 임대차 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요것만 다를 뿐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되는 게 뭐냐? 만약에 이 주택에 저당권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 A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2월 1일 날. 그 다음에 을이 들어온 다음에 B라는 은행에서 역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저당권이 들어와 버려요. 자, 저당권이 없을 때 대항력 문제는 초등학교 수준이고, 저당권이 있으면 이제 대학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시험은 당연히 저당권이 들어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을보다 앞에, 을보다 뒤에.
자, 설정이라 말하고 실행이라 말은 전혀 다르죠. 설정은 무슨 뜻입니까? 그건 저당권으로 잡혀있다 이건 말이고, 실행은 뭐요? 경매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자, 아직 실행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자, 실행을 하지 않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똑같습니다. 논리가 똑같다고.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갑하고 병이 매매를 해가지고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대항할 수 있고, 대항요건이 없으면 대항할 수 없고, 똑같이 처리된다고. 자, 그런데 문제는 실행이 돼버렸어. 자, 갑이라는 사람이 B에게 돈을 갚지 않으니까 B가 경매를 신청해 버립니다. 요 주택에 경매를 신청해. 자, A가 신청했다, B가 신청했다. B가. 주로 사회에서 A가 신청할까요, B가 신청할까요? 주로 B가 신청합니다. 99%. 선순위 A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이 주택이 경매되면은 최1순위로 배당을 받아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A는 경매 신청 안 해. 주로 답답한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자, 그럼 B가 경매를 신청하면은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 받았단 말이에요. 낙찰. 뭐 받았다고? 낙찰. 자, 사도 매매를 해도 소유권 취득, 낙찰을 받아도 소유권 취득. 소유권이 바뀌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낙찰받은 이 세 주인이 나가라 했을 때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대항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경매가 실행된 것입니다. 지금 주인이 바뀐 원인이 매매입니까? 경매입니까? 경매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경매로 바뀌었을 때는 요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돼요. 왜? 은행에서는 임차인이 아예 안 들어왔을 때 그때 저당을 잡았단 말이에요. 깨끗한 집을. 근데 그 뒤에 임차인이 들어와서 대항요건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만약에 1순위가 경매를 넣어서 배당을 받아갈 때 낙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대항할 수 있다면 임차인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지. 그럼 임차인이 안 나가면은 이 사람이 우선은 낙찰을 잘 안 받아요. 우선 낙찰이 잘 안 돼.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이 사람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론이 뭐냐? 아무리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자기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결론이. 선순위 A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선순위 A가 없어. 후순위 저당권자만 있어. 그때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간단한 거 아닙니까? 결론이 있었죠? 자, 경매로 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 주인에게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느냐는 뭐에 달려 있다고? 자기보다 선순위 담보권자가 존재하면 대항할 수 없고 존재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있고 이겁니다. 존재입니다. 존재. 이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다가 아니고 존재야. 존재. 자, 그래서 대항력 문제가 딱 나오면은 요것만 머릿속에 딱 틀을 잡고 있으면 판례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요 주택에 선순위 저당권도 있고 후순위 저당권도 있고 요런 상태에서 주인이 경매가 아니고 매매로 바뀌었어. 그러면 경매가 아니고 매매로 바뀌었을 때는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상관이 없어. 그때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세주인한테 대항할 수 있고 대항요건을 못 갖추면은 대항할 수 없고 쫓겨나고 이래 됩니다. 근데 주인이 바뀐 원인이 뭐로 바뀌어버렸다? 경매로 바뀌었어.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지 간에 경매로 바뀌어버렸어. 경매로 바꿨을 때 낙찰자 새 주인에게 대항해서 살 수 있느냐? 그거는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하면 무조건 대항할 수 없고 존재하지 않으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대항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오케이?
예, 간단하게. 자, 그 정도만 한번 보시고 보증금 횟수를 한번 볼까요? 보증금 횟수. 자, 우선 보증금 횟수는 항상 경매를 전제로 한다. 우선은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보증금 청구가 아니고 횟수입니다. 횟수. 그러면 시험에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자, 을이 좀 이따가 보겠지만 을이 대항력도 갖추고 있고 확정일자도 갖추고 있으면 경매가 됐을 때 남들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우선 변제권이라 합니다. 우선 변제권. 그럼 과거에 이제 기출이 됐는데, 자, 보세요.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갑이 주택을 팔아가지고 매매 대금이 생겼다. 그 매매 대금에서 주택 임차인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OX. 심각하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춰서 우선 변제권이 우선 발생할 수 있는 지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주택이 매매가 됐어. 매매. 그럼 매매 대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매매 대금에서 주택 임차인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OX. X. 이게 매매 대금, 매매로 주인이 바뀌었을 때 매매 대금은 보증금 회수 대상이 아니에요. 보증금 회수는 아까 무조건 경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기초적으로 물었는데 다 틀렸어,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주인이 매매로 바뀌었을 때 매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보증금 횟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X라고. 매매 대금이 아니고 경매가 됐을 때 낙찰 대금에서 우선 변제 횟수를 할 수 있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증금 횟수는 경매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보증금 횟수. 경매에서. 좀 전에 경매가 됐다 했습니까? 그냥 매매가 됐다 했습니까? 매매 대금은 그거는 자기들끼리 매매한 대금이고 임차인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주택이 낙찰이 됐을 때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 횟수,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그럼 보증금 회수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입이 안 아프면은 다시 읽어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 자, 그런데 이제 단어가 변제라는 말을 썼잖아요. 변제라는 말은 돈 갚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헷갈리는데 변제 대신에 배당으로 바꿔서 읽으라고. 뭐라고? 주택이 경매됐을 때 낙찰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렇게 읽으라고. 아시겠어요? 그 우선 변제권은 뭐라고? 우선 배당권, 최우선 배당권. 이렇게 읽으라고.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에는 최우선 변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도 우선 변제로, 최우선 변제도 우선 변제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단어를 보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봐야 돼, 내용. 그러면 우선 변제는 특징이 뭐냐? 첫째, 보증금 전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 변제,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최우선 변제는 보증금 전액이 아니에요. 보증금 중 일부. 자, 한번 읽어보시와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는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선 변제는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임차인이. 자, 확정일자 들어보셨죠? 뭐 대항력은 뭐 전입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동사무소에 가면은 날짜가 적힌 도장을 탁 찍어줍니다. 그걸 뭘 한다고? 확정일자. 근데 최우선 변제는 더 강력함에도 대항력만 갖추면 됩니다.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이건. 자, 대신에 대항력을 갖추는 시점이 한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언제까지? 경매 신청 한번 읽어보세요.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저 주택이 경매 들어가면은 주택의 경매 등기가 돼버립니다. 자,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등기소에 촉탁을 합니다. 그럼 등기관이 저 주택의 등기를 딱 해버려요. 그걸 경매 등기를 합니다. 자, 경매 등기를 하기 전까지 주민등록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때 출제를 잘못해가지고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해야 되는데, 경매 신청 전까지 이래 해가지고 오류가 돼가지고 전원 답철이 됐어요. 핵심은 경매 신청이 아니고 등기 전까지라고. 아시겠어요? 등기부에 올라가기 전까지. 그때 주민등록을 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우선 변제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후순위 권리자 또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그런데 이거는 겁납니다. 선순위보다도 우선한다. 그런 뜻입니다. 훨씬 강력하죠. 선순위가 은행이 있단 말이야. 은행보다도 일정 범위 안에서는 먼저 배당을 받는다고. 은행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은 단어를 보고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고 찾는 것입니다. 요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무슨 뜻이다? 우선 변제. 요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최우선 변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읽어보시오.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만이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그러면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지역에 따라서. 뭐 서울시, 수도권, 광역시, 기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서울만 기억합시다. 서울만 기억해야 되는데 이번에 세종시가 나왔어. 세종시. 상가 임대차에서 완전히 허를 찔렀습니다. 여기다가 계속 서울을 내다가 갑자기 세종특별시를 냈단 말이에요. 상가에서 상가. 자, 여전히 서울에서는 소액임차인이 보증금이 1억 5천 이하까지입니다. 얼마까지? 1억 5천. 보증금 액수가 1억 5천을 초과하면은 소액임차인이 아니에요. 그럼 최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은 조금 규모가 작은 불쌍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서울에서는 서울이 1억 5천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1억 5천이야. 1억 5천 이하야 서울에서. 그럼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서울에서 5천만 원까지. 이게 자주 바뀔 거예요. 서울입니다. 서울. 자, 서울에서 주택 임차인이 있을 때 만약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 은행에서 저당을 잡아놨어. 근데 경매가 됐어. 낙찰이 됐어. 배당을 받아갈 때 선순위 은행보다도 소액 임차인은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는 은행보다 먼저 챙긴다고. 응? 그 은행에서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지.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주택을 저당 잡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소액 임차인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주택이 하나 있어. 갑의 주택이야. 자, A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딱 잡았습니다. 갑 네가 안 갚으면은
바로 경매 넣어가지고 다 챙겨가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A가 아주 기분 좋게 있는데 갑자기 이 집에 그죠? B, C, D 소액 임차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소액 임차인 이렇게. 그 소액 임차인은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귀신입니다. 귀신. 자, 은행에서 아주 깨끗한 임차인이 없는 주택에 저당권을 잡았는데 귀신들이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뒤에 전부 다 소액 임차인이야. 그럼 서울이라 치고 B는 얼마? 5천. C는 얼마? 5천. D는 얼마? 5천. 그럼 A가 경매를 넣었어. 이 주택이 예를 들어서 2억으로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근데 이 사람은 1억을 빌려줬어. 은행에서. 누가 먼저 배당받아 갑니까? 2억 중에서. 소액 임차인 5천, 5천, 5천을 소액 임차인이 먼저 받아간단 말이에요. 뒤에 들어와도. 그럼 은행은 나머지 얼마예요? 1억을 빌려주는데 5천밖에 못 받아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은행에서는 그죠? 소액 임차인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해요. 그럼 대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서. 방개수에 따라서 5천만 원씩 빼버리고 대출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방이 여러 개 있으면 거기 귀신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미리 빼버리고 대출한다고. 그래서 주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은행에서는. 토지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 토지 중에서 나대지 있잖아요. 그죠? 나대지를 은행에서 저당권 잡는 거를 제일 좋아한다고. 왜?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주택은 은행에서 싫어해. 대출을 하면서 주택에 저당을 잡는 것을 은행에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첫째는 귀신들 때문에. 두 번째는 또 뭐요? 주택은 잘못하면 불타버리면 끝장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은 회수가 안 돼요. 그래서 나대지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 실무와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보증금 회수 방식은 몇 가지다? 두 가지.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자, 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전액,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후순위보다 먼저. 최우선 변제는 보증금 중 일부, 대항 요건만 등기 전에 갖춤이 된다. 선순위보다 먼저 배당. 요렇게. 자,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을 뭐라고? 소액 임차인. 그러면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계 얼마까지? 서울에서는 5천. 서울에서 소액 임차인은 1억 5천 보증금. 그죠? 최우선 변제 범위는 5천만 원. 그래서 서울의 주택이면은 그죠? 은행보다 먼저 받아가려면 임차인,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 1억 5천. 서울에서 근데 1억 5천 그죠? 이것도 좀 조정해야 돼. 너무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보증금이 1억 5천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그 주택이 서울에서 아마 기생충 정도 될랑가 모르겠다. 기생충보다도 더 DH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서울에서 보증금이 이 정도 되면 그죠? 서울에서 뭐 보증금 뭐 8억 10억 막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현실하고는 좀 안 맞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개정되는 게 이 범위입니다. 범위. 아시겠어요? 자, 올해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전에 한 번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외울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원리만 기억하라고. 자,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임차인을 뭐라고?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현재 서울은 얼마? 보증금이 1억 5천 이하까지를 소액 임차인. 그러면 소액 임차인은 선순위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는다. 서울에서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그러면 제가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하. 또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최우선 서울에서 최우선 면제는 5천만 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이리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최대로 받아가는 게 얼마라고? 5천. 판사가 봤을 때 니는 3천만 원 이래 버려도 돼요. 법은 항상 테두리를 정해 놓는 것이야. 그래서 판사가 배당을 할 때는
소액 임차인한테 서울에서 얼마를 초과하지 말아라? 5천만 원 초과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법에서는. 요 5천만 원 안에서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해 줍니다. 니는 1,000만 원 얼마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그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오늘 상가 임대사는 일단 공부를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임법하고 상가 임대차 상임법하고 큰 차이만 우선 아시고 오늘은 끝입니다. 자, 첫째는 주임법에는 법인 적용을 안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 그럼 법인하고 반대말이 뭐예요? 자연인. 자연인에만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우리 민법에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딱 민법에 인이라고 있거든요. 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자연인, 하나는 법인. 그러면 인이 뭐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를 인이라 합니다. 그럼 권리를 가지는 주체, 자연인은 우리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법인은 뭐요? 단체. 사람처럼 취급되는 단체. 그걸 법인이라 합니다. 법이 인간으로 취급한 단체 그런 뜻이에요. 법인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대표적인 법인이 뭐가 있습니까? 주식회사, 회사.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회사 자체가 가질 수 있다고. 왜 뭐이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임법은 법인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상임법은 법인에 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그 다음 두 번째. 자, 주임법은 뭐든지 보증금이 기준입니다. 보증금이 기준이라고. 아까 소액 임차인을 결정할 때도 보증금이 얼마, 서울에서 얼마라고요? 1억 5천까지. 그걸 소액 임차인. 보증금 자체가 기준이야. 그런데 상임법에는 보증금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읽어보세요. 환산보증금. 요거는 순수보증금. 요거는 월세를 계산한 보증금. 이런 뜻이에요. 그럼 환산보증금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해보면 되지. 보증금 플러스 차임 환산액 이거를 환산보증금이라 합니다. 그러면 차임 환산액은 차임 월세죠, 그죠? 차임 곱하기 1분의 100입니다. 이렇게 돌았죠. 1분의 100이 얼마예요? 100 아닙니까? 우리 그 중학교 때 배웠죠, 산수, 그죠? 1분의 100은 얼마다? 100. 근데 그냥 100 하면 되겠는데 왜 1분의 100 했을까? 법을 만든 국회의원 그놈이 1분의 100을 써서 그렇다, 이 말. 1분의 100. 그냥 100 하면 되겠는데 만다고 1분의 100 했을까, 그죠? 어제는 100입니다, 100.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주택임대차는 모든 주택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주임법이 다 적용된다고. 그런데 상임법은 그렇지 않아요. 일정 환산 보증금 이하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환산 보증금이 너무 크면은 상임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세 상인을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로 들어온 법이 상임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정 환산 보증 금액이 또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까 주택임대차의 소액임차인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죠. 서울일 때는 얼마? 1억 5천. 그러면 일정 환산 보증 금액이
그걸 초과해 버리면 상인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됩니다. 민법이 적용돼 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도 서울 한번 해봅시다. 서울에는 9억입니다. 9억. 얼마라고? 현재는 9억입니다. 환산 보전 금액이 9억까지만 상인법이 적용되고 9억을 초과하면은 서울에서는 상인법이 적용 안 됩니다. 그 상인법이 적용된다는 말은 임차인이 보호가 된다 그 말이고, 적용이 안 되고 민법이 적용된다면 별로 보호가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서울에서 얼마? 9억이다. 그럼 시험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자, 서울인데 보전금이 7억이야. 월세가 그죠? 250만 원이다. 상인법이 적용될까요? 이렇게 나온다고. 적용됩니까? 안 되죠. 응? 그럼 계산 한번 해봐라. 자, 보전금이 7억이고 월세가 250만 원이죠. 250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250만 원에 10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좀 걸리면 기다릴게. 우리 중학생이 아니잖아. 중학생은 대부분 계산하지. 우리는 머리가 썩었다 지금. 특히 산수가 안 돼. 산수. 개론의 계산 문제 완전 치명타다 학생들이. 응? 2억 5천에 2억 5천. 응? 250만 원에 100을 곱하면 2억 5천. 그죠? 이제 알았다. 2억 5천. 그럼 7억 플러스 2억 5천은 얼마? 9억 5천. 그럼 서울에서 9억을 초과했죠? 그럼 상인법이 적용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확장하면은, 심심한데 한번 확장해 볼까? 시간도 남고. 자, 지금 이하까지만 적용된다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일정 환산 보전 금액을 초과하면 상인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데 초과해도 상인법이 적용되는 몇 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요게 원래는 5개가 있었거든요. 5개가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하나 더 생겼어. 6개. 이번에 기출됐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5개 그러면은 출제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몇 지 쓴다? 5지 쓴다. 그죠? 그래서 4개를 넣고 아닌 거 하나를 집어넣어서 그걸 찾아라 이렇게 내잖아요. 기출이 지금 2시간 됐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일정 환산 보전 금액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조문이 5개, 6개 있어. 이거는 꼭 암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출제율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다른 학원에 안 했는데 여러분이 제 학원이니까 혜택을 받는 부분이 알게 모르게 많이 생깁니다. 나중에 1월달, 3월달에 할 거를 미리 한 번씩 찔러준단 말이에요.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미리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첫째는 대항력 문제. 요거는 보전금 액수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항력. 아시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권리금이라고 있습니다. 상가에 보면은 권리금도 보전금 액수와 상관이 없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있을까? 갱신제도가 있습니다. 갱신 청구 및 갱신 특례제도. 이것도 환산 보전금 액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네 번째, 3번을 월세를 연체하면은 해지된다. 요 규정도 무조건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고 있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규정도 무조건 적용됩니다. 이번에 신설된 게 감염법. 그 법 이름이 좀 길어요. 감염법. 자, 이 코로나 때문에 그저 불가피하게 임차인이 장사를 못하게 됐어. 그때는 임차인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것도 환산 보전금 액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번에 이게 출제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박스에 딱 넣어놓고 이렇게 가려를 하는데 이거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자주 치러하는 것이
요 6번이, 그죠? 환산 보증금이 초과돼도 적용된다, 안 된다, 이거 몰라도 답 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만 알고 있어도. 그게 객관식의 묘미 아닙니까? 자, 객관식 5개 다 알아야 답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확률상으로 3개만 정확하게 알면 거의 답이 나와. 그래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객관식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럼 이거 말고 이제 나머지가 있거든. 대표적으로 넣는 게 뭐냐?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6개는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적용되고, 그 중에 여기 4개를 집어넣고 여기서 하나를 집어넣는다. 답은 뭐라고? 이거라고, 답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객관식이 좋은 게 뭐냐? 저희 5개 있잖아요. 지문이 5개 나와. 우리는 객관식을 워낙 많이 풀어봤어. 거의 좀 죄송하지만 컴퓨터다, 컴퓨터. 객관식은 다 몰라도 답 내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응?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문제를 잘못 읽어가지고 틀렸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문제 잘못 읽어도 답 내는 데 지장이 없어. 실력이 있으면. 틀린 거 골라라, 옳은 거 골라라, 그거잖아요, 결론은. 응? 그럼 선생님, 나는 틀린 거 골라라 했는데 옳은 거를 골라가지고 틀렸습니다. 그 말이 안 돼. 그냥 이 문제 몰라도 돼.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맞네, 맞네, 틀리네, 맞는 소리네, 맞는 소리네. 답이 몇 번? 3번. 이게 객관식 아닙니까? 문제 몰라도. 그 다음에 틀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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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답이 몇 번? 5번. 그래서 객관식은 5개 중에서 특이한 거 하나 고르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훈련이 잘 돼 있으면 굳이 문제를 잘못 읽어도, 그리고 이 5개 중에서 한두 개 몰라도 답 내는데 지장이 없다니까요. 훈련이 잘 돼 있으면. 그게 안 돼 있으면 이제 객관식이 잘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의 큰 차이를 봤습니다. 자, 우선은 이 정도로 기억하시고, 자, 아까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주임법의 대항 요건이 아까 뭐였습니까? 기억하라. 점유하고 뭐하고 주민등록하고. 상가는 뭡니까? 점유하고 뭐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요렇게. 근데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신이 들면, 기초가 돼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이제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자, 주임법에는 주민등록을 마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면 주민등록은 전입신고하면은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는 주민등록을 하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사업자 등록하면 이래 안 돼 있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렇게 돼 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면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그 제가 쓸 때는 주민등록, 사업자 등록 이렇게 쓰는데, 법 규정에는 정확하게 주임법에는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을 마치면, 상임법에는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아니고 신청하면 이렇게 돼 있다고. 예리하게 보면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너무 많이 했다. 집에 갑시다. 너무 많이 해도 안 돼. 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입문 과정으로 6번 강의를 하셨는데, 제일 좋은 거는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동영상을 한 바퀴 돌려보시고 오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수업에 참석하면은 따라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 저는 동영상 체질이 아닙니다. 그냥 올랍니다. 뭐 그냥 오도 됩니다. 저 얼굴이 조금 벌개져서 그렇지. 할 수 없고, 그거는. 제일 좋은 거는 지금까지 그 집에 동영상 볼 수 있죠.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회기 때문에. 그 시간 내서 동영상을 한번 돌려보시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네, 그죠? 다다음 주 1월 달에는 그 두꺼운 책, 650페이지짜리 그걸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들고 오시고. 그 어떻게 합니까? 사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알아서 내가 가려서 해준다고. 됐습니까? 그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한 번 더 빠짐없이 잘 참석하시고, 다음 주에는 좀 쉬시고, 1월 달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